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리시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탑식 대비 과정 계속해서 이 정보 보안 이해와 활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보안 기반 기술의 인증 기술. 이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버 입장에서 내가 로그인을 하거나 어떤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이 나라는 이 사용자가 진짜 나라는 내가 지금 뭐 계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맞는 것을 제3자가 아니라 나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것을 인증이라 하고요. 그 인증에는 나 자신을 이 사용자 자체를 인증하는 사용자 인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매 통신에 해당하는 이 메시지를 인증하는 그 인증 방법이 사용자 자체를 인증하는 것이냐, 그리고 내가 서버로 보내는 메시지가 이 단말에서 보낸 메시지가 서버로 한 번도 어떤 이 변경이나 어떤 변화가 없는지 인증하는 그게 두 가지의 인증이 있고요. 보통은 우리가 이 사용자 인증을 많이 사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식 기반의 인증, 우리 보통 이 사용하는 로그인, 뭐 윈도우 계정을 로그인한다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뭐 웹 서비스라든지 뭐 다양한 시스템들을 사용하는 이 우리가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기억 기반의 지식 기반의 인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 기반 인증은 보통 이 사람의 머리로도 기억할 수 없는 수준의 OTP나 스마트 카드, 카드 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어, 지식 기반으로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이 매체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 매체를 가지고 이 인증을 하는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존재 기반은 이 사용자의 신체나 신체 특징들, 내 실제 물리적인 내 몸을 가지고 인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홍채, 뭐 지문, 음성, 얼굴 인식 등을 사용해서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훨씬 더 우리가 지식 기반, 우리가 유출되지 않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인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증이라면 패스워드 인증을 흔히 생각을 하죠. 우리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트로 우리가 기억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패스워드 인증 자체는 뭐잘 알려진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사회공학적 기법,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뭐 생일, 전화번호 이런 사회공학적인 기법들, 아니면 이 평문, 이 내가 보내는 패스워드 자체가 서버 인증을 받아야 되는 서버로 갈 때 평문으로 전달되거나 중간에 그 평문이 그대로 어디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유출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 자체는 정책적으로도 많이 요새는 그냥 이렇게 패스워드 1, 2, 3, 4 이렇게 못 만들잖아요. 뭐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야 되고 8자리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용자는 기억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고, 공격자는 그걸 유추해서 패스워드를 공격하기 어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평문이나 이 평문으로 저장되거나 전달되는 과정이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걸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인증 서버와 주고받아야지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패스워드 공격을 하는 방법에는 브루트 포스 어택이라고 해서 그 무차별로,
그냥 뭐 다 입력해 보는 겁니다. 1, 2, 3, 4, 뭐 5만 숫자를 다 입력해 보는 공격이 있고, 딕셔너리 어택이라고 해서 이 딕션, 이 사전에 있는 단어들 기반으로 잘 알려진 단어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기반의 공격을 하기도 하고, 트레이 목마나 패스워드 파일을 직접 접근해서 어, 유출을 시킨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공격들에 대한 대응으로는 패스워드를 직접 쓰지 않고, 요새는 이런 패스워드 관리 프로그램들이 뭐 안전한 비밀번호 추천 뭐 이렇게 해서 이 일반적으로 뭐 차별 공격이나 사전 공격으로 유추할 수 없는 패스워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또 변경을 해주고,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에 외부의 공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IDS 시스템을 이용해서 패스워드 공격 자체를 탐지하게끔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보안 인식 교육, 뭐 OTP, 어쨌건 인증 기술 자체를 훨씬 이 단순한 패스워드보다는 훨씬 더 나은 뭐 소율 기반, 존재 기반 인증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대응 방안이고요. 그렇게 한 단계 더 좋은 소율 기반 인증인 OTP를,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하는, 우리 그 열쇠고리에 달고 다니는 이 작은 기계 있죠. 그 누르면 그 순간에 랜덤한 숫자를 발생시키는 이 OTP 같은 경우가 한 번 1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패스워드를 그때그때 발생시켜 주는 기계인데, OTP도 크게는 이제 동기화해서 이 서버와 동기화를 해서 서버에 가지고 있는 값을 이 클라이언트에 전송하고, 클라이언트가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동기식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OTP는 비동기식으로 시간 기반의 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긴 시간을 세팅을 해서 특정 시간에는 특정 패스워드를 사용하게끔 이 인증 서버와 이 OTP 단말 간에 동기화가 되어 있고, 이걸 계속 동기화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한 번만 동기화를 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계속 사용하는 형태를 쓰고 있죠. 여러분들도 뭐 OTP를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안 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쓰고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처음 한번 이 OTP를 등록하고자 은행에서 발급받았을 때 이 OTP 뒤에 있는 그 일렬 번호 같은 걸 입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한번 딱 동기화가 되는 거고요. 그때 이후로 그 계속 동기화된 정보를 가지고 이 OTP가 계속해서 원타임 패스워드를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다음 더 이제 높은 레벨의 이 존재 기반 인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이 휴대폰에서 요즘 뭐 지문 인식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체 인증에 이 가장 지금은 이제 보편적인 게 지문이 되어 있고요. 그 생체 인식 자체의 특성으로는 누구나 갖고 있는, 그리고 그렇지만 각 개인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특징 자체를 센서로부터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속성, 뭐 나이가 들거나 뭐 이러면 이 바뀌는 그런 변하지 않는 특성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성, 그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이 일정 이상의 정밀도를 요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용성, 생체 정보를 추출 사용 과정에 있어서 거부감, 뭐 지금 같은 경우 뭐 홍채 같은 경우도 기계 자체가 좀 크고, 그다음에 이 우리가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어딘가를 집중해서 보는 게 좀 편하진 않잖아요. 근데 뭐 지문이나 얼굴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아주 빠르게
생체 인증을 할 수 있는 매체들입니다. 물론 이제 홍채나 뭐 다른 뭐 방법들도 훨씬 더 이제 센서들이 좀 빨라지고 정확해진다면 그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생체 인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생체 인증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 이 사용자가 처음 이 생체 인증 시스템, 여러분들도 이제 휴대폰 처음 사면 이제 지문 인식 다시 등록을 하시잖아요. 삼성 계정이나 구글 계정을 아이디 패스워드로 한번 인증한 다음에 들어가서 그 계정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체 정보를 지문 인식 센서 아니면 얼굴 인식 센서를 통해서 생체 정보 DB를 인증 서버에 등록을 하게 되고, 한번 등록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한번 등록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 접근은 센서한테 인증 요청을 하면 센서가 이 위에 이 인증 서버와 비교를 해서 인증을 허가해 주거나 거부하는 형태로 인증을 사용을 하실 겁니다. 지금 뭐 거의 어지간해서는 인증 뭐 옛날처럼 막 핀 번호 뭐 6자리 뭐 이런 거 입력하지 않고 지문으로 다 가능하죠. 그죠? 자, 그다음은 이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해서 한 가지의 인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멀티의 팩터들을 사용하는 기술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쓰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로그인 해 가지고 계좌번호 조회할 때는 지문 인식으로 되는데, 근데 내 계좌에서 얼마 이상의 돈을 이체하거나 뭐 상품을 가입하고 뭐 탈퇴한다, 해지한다, 그럴 때는 또 OTP나 뭐 이런 걸 또 물어보게 되는 그런 멀티 팩터 인증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스템이 전체 모든 시스템의 용도가 특정 이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지는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필요한 보안 인증 수준에 맞추어서 그때 맞춰서 인증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전자 서명인데요. 이 전자 서명은 우리가 이 인증 서버와 인증을 하고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는 이 문서, 이 파일이 인증 서버 혹은 인증 서버 너머에 있는 내가 보내야 하는 대상지에 정확히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지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전자 서명이고요. 그래서 우리 뭐 흔히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이제 공인인증서, 그런 전자 문서들이 이 전자 서명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를 나의 개인 키로 암호화해서 전자 서명을 만들고, 그러면 이 만들어진 전자 서명은 이제 상대방 우리 뭐 은행 사이트에 은행 인증 서버에 들어가게 되고, 이 전자 서명을 복호화해서 이 송신자의 이 메시지가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맞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게 맞구나라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은행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준다든지 어떤 뭐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로그인을 시켜주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안전한 전자서명의 조건으로는 뭐 위조 방지, 중간에 이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예 건드리지 않는다, 서명 자체를 위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인증, 그리고 사용자 인증, 실제 이 전자서명을 누가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인 방지, 만약에 서명한 문서가 왔는데 그 보낸 사람이 자기가 보낸 게 아니다, 실제로 보냈는데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변조. 한번 문서에 서명하고 나면 이 문서를 다시는 서명을 이 변경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안전한 전자 서명 알고리즘이라 하고요. 그리고 재사용. 이 한 번 사용한 서명은 다른 문서에 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은행에서 로그인하고 그런 것들도 한 번 로그인했다고 뭐 여기 뭐 신한은행도 로그인되고 하나은행도 로그인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다시 전자서명을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 인증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PKI인데요. 이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퍼블릭 키, 이 공개 키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그러면 공개 키를 공개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개 키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아무런 그런 어떤 조치 없이 진짜 그냥 네트워크에 공개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그 공개 키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관리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PKI,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이 PKI에는 이 PM, PCA, CARA, 뭐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다양한 이 중간 단위의 이 공격키 기반 구조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 정책 승인 기관 같은 경우는 이 PKI를 내가 쓰겠다. 이제부터 난 공격키를 쓰겠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법적인 정책 그리고 뭐 절차들을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을 승인해주고 한국인터넷증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인증기관, 실제로 이 PAA에서 설정한 정책이 이 실제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프로토콜들을 써야 된다. 프로토콜들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실제 세부 정책들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CA 같은 경우는 인증기관이라 해서 실제 이 공개 키를 인증서로 만들어서 인증서를 발행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이 RA 같은 경우는 이 CA가 모든 인증서를 발행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우리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이 실제 인증서를 발행시켜 줄 수 있는 이 접수 기관이고요. 인증서 소유자는 우리가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용하는 소유자이고요. 사용자는 이 인증서에 있는 이 공개 키를 이용해서 인증 경로 및 전자 서명을 사용하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죠. 우리 같은 사용자. 그리고 우리는 인증서를 갖고 있다면 인증서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 공개키 인증서와 CRL 이 저장소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공동 인증서 로그인할 때 보면 뭐 이동식 디스크, 하드 디스크라고 해서 누르면 자동으로 내 컴퓨터 아니면 내 USB에 있는 이 공개키 인증서들, 공동 인증서들을 찾아주죠. 그래서 이 인증서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를 저장해 두는지 이런 양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 이제 공동 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하는 단계를 살펴보게 되면요. 제가 이 공동인증서가 지금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면 은행에 보통 이제 은행에서 사용하고자 많이 쓰잖아요. 은행에 요청을 하고 은행은 여러 가지 어떤 나해를 확인한 다음에 공인인증기관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럼 공인인증기관이 내가 맞는지 뭐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하고 뭐 계좌 인증 뭐 이런 것들 해서
공인인증기관이 그러면 그때 신청 정보를 자기들이 이제 기재를 하고 은행 등록된 기관인 은행이나 증권사한테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그 인증서를 개인에게 주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인증서를 하드디스크나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다음에 이 은행에 로그인하게 될 때 은행에서 너 이거 지금 이번에 계좌 이체하려면 전자서명해. 그러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전자서명해라고 하면 그때 사용자가 전자서명을 제출하고 이 중간 이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그 정보 저장서 전자서명을 가지고 내가 맡은 것을 인증한 다음에 이 상위 기관에 물어봅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람의 인증서가 맞냐? 그러면 공인인증기관이 맞다. 그러면 은행이 내 인증서를 가지고 인증을 해서 내가 원래 요구했던 기능들을 수행시켜주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은행들마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의 공동인증서로 모든 곳에 로그인을 뭐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려면 각 은행에 내가 발급받은 인증서를 처음 한 번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알고 있는 건 이 내가 그 은행을 통해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은행이 알고 있지만 다른 은행이나 다른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는 은행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은행 상단에 있는 이 공인인증기관에 저게 맞는 인증서냐라는 검증받는 과정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뱅킹 사이트나 뭐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처음 한 번은 공동인증서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PKI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전자서명과 암호화를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송신 측에서는 원래 이 원문을 암호화해서 암호화 원문을 만들어서 보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시를 통해서 암호화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암호화할 때 이 세션 키를 전자봉투에 넣어서 전달해주고 이 수신 측에서 전달받은 복호화 키를 가지고 복호화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 해시가 들어가냐, 해시가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송수진 측의 이 각 동작 단계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해서 전자 서명을 먼저 보내줍니다. 그러면 인증기관이 이 사람이랑 내가 통신하는 게 맞네. 그러면 그게 인증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는 이 암호화만 해서 암호 원문만 주고받게 됩니다. 우리 로그인 처음에 한번 하고 나면 메시지만 주고받는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메시지만 주고받으려니까 이 공개 키를 내가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필요해서 이 전자봉투라는 사실 뭐 전자봉투가 실제 이 수신자의 공개 키를 가져오는 과정이고요. 이게 뭐 사실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공개 키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와서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이 수신 측이 가지고 있는 개인 키로 복호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공개키 인증서는 이런 표준을 준수하는 공인 인증 기관들이 발급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MPKI 인증서를 이용해서
어떤 우리 행정기관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뭐 금융거래에서도 사용하는 이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고급의 기술이고, 그리고 앞에 정보 보안 기술의 마지막으로 이제 접근 통제 기술이 있습니다. 접근 통제는 실제 이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지는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것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기능은 사용할 수 없는지 그 부분들을 통제해 주는 것을 이제 접근 통제라고요. 뭐 식별 인증 인가라고 하는데요. 식별은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인증은 그 신원이 맞는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게 식별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이 맞는지 인증. 그리고 나면 인가, 그 사람의 권한에 맞는 그 사람의 어떤 접근 통제 룰에 맞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주체가 이 객체한테 통신을 하고 싶다면 처음에 식별 요청합니다. 그러면 객체가 이 사람 이제 아이디를 보고 이 사람이 사용자가 맞네. 그러면 너 사용자 아이디를 검증했으니까 패스워드 줘봐. 그러면 인증을 합니다. 그러면 패스워드를 보고 이 수신 측은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요청한 A라는 사람이 패스워드를 보니까 맞다. 그러면 이 수신 측은 이 A라는 사람에 맞는 권한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접근 통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간단한 구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접근 통제 정책에 있어서 최소 권한 정책, 최대 권한 정책, 크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용자의 주는 이 권한을 최소한으로 먼저 주고, 이 필요한 권한을 그때그때 맞추어서 일부씩 추가로 주는 기능이 이제 최소 권한 정책이고요. 최대 권한 정책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는 어지간한 이 기능들은 다 주고 특정 일정한 기능들만 차단시켜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최대 권한 정책이라 하고요. 우리가 이 접근 통제를 해야 되는 영역이 전체 대비 많다, 아니면 전체 대비 정말 일부의 기능만 그렇다, 맞추어서 최소 권한, 최대 권한 정책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접근 통제 정책에는 강제적, 임의적, 역할 기반 접근 통제 정책이 있는데요. 강제적 접근 통제 같은 경우는 이 보안이 아주 강한 보통의 이제 군사 목적을 하는 그런 쪽에서는 아예 이 권한이 낮으면 낮은 이 권한의 기능들만 제공을 해주고, 높은 권한의 어떤 기능들은 아예 있는지도 존재도 하는지 확인 못하도록 해주는 기능이고요. 임의적 접근 통제 같은 경우는 이 각 시스템들마다, 예를 들어 인사 정보를 테이블,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면 그 파일마다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누구 누구 누구다. 영업 정보다. 이거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누구 누구다. 따로 이제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이 각 랜덤이, 우리가 이렇게 주사위 굴리는 랜덤도 랜덤이긴 한데요. 컴퓨터에서 말하는 랜덤은 일정한 규칙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필요한 이 사람들만 이렇게 접근 권한을 주어서 사용하는 것을 임의적 접근 통제라 하고요. 이 역할 기반 통제도 많이 쓰죠. 역할 기반 통제는
이 보통의 뭐 조직의 뭐 보안 접근 권한 1레벨, 보안 접근 권한 2레벨, 아니면 각 부서나 어떤 롤 기반의 롤에다가 역할에다가 접근 권한을 줘서 접근 통제라는 것을 역할 기반 접근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뭐 특정 사이트가 접근이 안 된다든지 특정 시간에 뭐 어떤 특정 기능들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역할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어떤 영역 단위의 어떤 구분들을 할 수도 있고요. 접근 통제 행렬 같은 경우는 이 각 사용자들이 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이렇게 행렬로 만들어서 이 사용자들이 객체 단위로 요청. 객체가 이제 어떤 사이트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1학년은 이 기능이 되고 뭐 3학년, 4학년은 뭐 졸업 신청이나 뭐 졸업 연기 이 메뉴를 보여주고 그런 어떤 접근 자체를 이제 통제를 해줄 때 어쨌건 이 시스템에서는 이 각 사용자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런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접근 통제 모델에는 뭐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용도에 따라서 일반적인 이 모델들 같은 일반적인 이제 상황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대로 되는데 어, 어떤 군사 목적이라든지 아주 이 보안에 민감한 이 조직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다 별도의 또 모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또 정보 보안의 최신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T 공격이라 해서 Advanced Persistence Threat라는 공격으로 이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공격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조금씩 이 어떤 복합 지능적으로 우리가 타겟팅을 하고 공격을 하는 현재는 그냥 한 번에 그날 이 시스템을 뚫어버리겠다 해서 뚫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IDS, IPS, 뭐 방화벽 아주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침투 검색 수집 유출과 같은 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공격을 수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금융기관이나 포털서들의 보통 그렇죠. 이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류의 사건들이 보통 이런 APT 공격으로 한 번에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어떤 이 절차에 의해서 공격하는 이런 공격들이 많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이 APT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서 이런 보안 관리, 교육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의 주의해야 될 점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제 접근하게 되는 건 이제 파밍이죠, 파밍. 파밍이 우리 그 농사 짓는 파밍은 아닌데요. 네, 어떻게 보면 파밍과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 정상 은행으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 파밍을 당하게 되면 정상 은행에 가는 게 아니라 가짜의 이 은행 사이트로 접속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뭐 공인인증서, 그다음에 뭐 보안 카드, OTP 이런 걸 입력을 하면 그 순간에 입력되는 그 값을 가지고 이 해커가 어, 자기가 정상 은행에 접속을 해서 계좌를 이체해 버리는 거죠. 내가 원래 A라는 계좌에 200만 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파밍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OTP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계좌에 200만 원을 이체해 버린다든지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이 파밍이고요.
그래서 이 파밍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호스트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PC의 호스트 파일. 이 호스트 파일이 변조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한은행으로 들어가도 이 호스트 파일이 변조되면 잘못된 가짜 사이트로 예, 전달될 수 있는 이 호스트 파일의 변조는 아주 예, 심한 공격을 당할 수 있어서 잘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호스트 파일 변조 같은 경우는 뭐 윈도우 디펜더만 켜두셔도 충분히 감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지간해서 잘 예, 실제 잘 동작하진 않고요. 자, 그다음 이 큐싱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웹사이트 주소도 길고 하니까 직접 이 웹사이트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QR 코드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이트라 생각하고 QR 코드를 찍어서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QR 코드 자체가 다른 사이트라든지 다른 앱을 설치하게끔 하는 URL이 QR 코드에 있고 그 QR 코드를 찍으면 내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깐다든지 그런 형태로 파밍을 하는 것이 이 큐싱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 파밍이랑 큐싱을 적절히 섞어서 QR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최근에 정보 보안 위협이 있고요. 그리고 뭐 스미싱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SMS로 피싱을 하는 스미싱이라 하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실 뭐 이 SMS 클릭만으로 간단한 소액 결제들은 뭐 바로바로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문자로 온 이 URL이나 어떤 링크, 뭐 전화 걸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소액 대금 결제를 청구하게끔 만들어내는 공격이 스미싱이고요. 그래서 보통 매체가 이 SMS를 기반으로 뭐, 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네, 이런 이 문자를 기반으로 공격을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피어 피싱이라고 해서 기존에 뭐 피싱 같은 경우는 뭐 보이스 피싱 있잖아요, 그죠? 전화해가지고 마치 뭐 제가 어떤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그뭐 그런 식의 공격을 하는 거 이제 피싱, 보이스 피싱이라 하는데 스피어 피싱 같은 경우는 이 특정 이 공격 대상을 정하고요. 뭐 보통은 이제 공격을 할 회사들을 이제 정한 다음에 해당 이 회사들의 재직자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상대들의 직무나 어떤 업무들을 안 상태에서 해당 대상자들에게 이메일이나 뭐 이런 여러 기법들을 통해서 실제 이 재직자들, 직무자들의 권한을 획득하여서 전체 네트워크를 이 그 어떤 조직 자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공기가 하는 것을 스피어 피싱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크립토 제킹은 이거는 뭐 최근에도 많이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공격자가 사용자들한테 이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쓸 때 몰래 몰래 채굴을 해서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 채굴을 해서 그 내 컴퓨터의 자원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크립토 제킹도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일반적인 분들도 한 번씩 당하셨을 수도 있고, 네,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적인 어떤 공격 패턴을 보이고 있는 랜섬웨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 합쳐서 랜섬웨어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 일부 데이터만 볼 수 없게끔 암호화하듯이, 일부 데이터만 볼 수 없게끔 만들고, 이 랜섬웨어가 지정한 어떤 기한 내에서 돈을 지불하면 복호화를 해주는 공격이고요. 어, 실제로 얘들이 원하는 대로 가상 화폐를 지불해서 키를 받더라도 100% 완벽한 복호화가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일부 좀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크립토라커랑 몇 가지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V3나 이런 데 가면은 풀 수 있는 툴들도 있는데, 뭐 어지간한 이 랜섬웨어는 이미 백신들이 다 차단해서 잘 안 걸릴 거고요. 근데 보통 이 랜섬웨어 걸리는 경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웹서핑을 하면서 찾은 정보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직접 설치를 하다가 그 설치 과정 중에 이 랜섬웨어가 같이 설치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프로그램 같은 걸 받으실 때는 꼭 이게 진짜 정상적인 사이트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데이터들도 백업이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백업을 해 두시면 훨씬 더 이런 랜섬웨어 같은 이 보안 위협에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이제 정보 보안 관련된 공격들도 대부분 우리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뭐 광고든 어떤 다운로드든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실수들을 노리는 공격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웹서핑을 하실 때는 잘 천천히, 이 천천히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이트에 왜 들어왔는지, 이 사이트는 원래 어떤 사이트인지 알고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저런 뭐 피싱이나 랜섬웨어도 사실 설치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게 설치를 할 프로그램이 아닌데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 탑식 과정은 저희가 정보 보안, 그리고 뭐 사실 내용으로는 더 많이 있는데요. 탑식 자체가 저희가 이걸 꼭 다 볼 수 있는 어떤 컨셉의 시험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에 대한 점수를 획득하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의 점수를 획득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요 내가 원래 잘 알고 있던 부분들, 그리고 PDF를 보면서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서 눈으로 이렇게 뭐 꼭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책 읽듯이 한번 쭉 내가 다른 수업 시간에, 전공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씩 가볍게 자주 보시면 좋고, 그걸 통해서 뭐 졸업할 때까지 뭐 계속 해서 이 잡지 점수를 갱신해 가면서 점수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 21번의 시간 동안 이 합시를 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이 공부를 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탑시 자체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이 전공 시험처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접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시험이다 보니까요. 틈틈이 한 번씩 보시고 나중에 이 탑시에서 봤던 내용들을 뭐 면접을 가서 기술 면접을 할 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훨씬 더 좀 실무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